그리고 T50을 가지고 똑같은 동체를 가지고 경공격기를 만든 게 FA50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좀 고사양이거든요. 일단, 뭐, 이탈리아제나 다른 데 비해서 이게 거의 고등훈련기 치고는, 뭐, 저기, 뭐야, 초음속으로, 이게 초음속 마하 1.5, 음속 1.5배까지 나는데, 초음속도 날 수 있고, 좀 무기도 좀 채울 수 있고, 뭐,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여기저기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이 사람 이제 그 안티는 뭐냐면 야 이거 뭐 죽도밥도 아니고 이거 뭐 싸구려 훈련기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무슨 뭐 제대로 된 무슨 공격기도 아니고 이런 거 왜 개발하냐 이렇게 해서 안티는 그렇게 붙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거를 해갖고 그 다음에 한 걸음 간 다음에 곧바로 KF-21이라는 비행기를 우리가 이제 개발 중이고 이제 아마 7월 달, 8월 달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시험 비행을 처음 합니다. 지금 이제 활주로에서 육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예요. 타르막에서. 이거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KF-20을 한다 그러니까 안티는 뭐냐면 야, 남들은 스텔스의 5세대인데 뭐 무기 잔뜩 주렁주렁 밑창에다 다는 뭐 그런 거 왜 개발해? 뭐 지금 뭐 구독덜이 하고 있냐? 이러고서 또 안티가 많았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30년대 중반까지의 목표는 KF-21인데요. 이 전략이 아주 스마트합니다. 전략을 보면 전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음미. 이 개발을 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의 최대치까지만 한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스텔스 할 수도 없고 5세대 할 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현장을 보면 스텔스나 5세대 비행기만 필요한 게 아니야. 스텔스나 5세대가 아니어도 적당한 가격에 이 배 밑창이랑 저기에 주렁주렁 무기 다른 그런 무기가 필요해. 그게 F-16이야. 우리 주력기인. 그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해. 스텔스 5세대 그거 비행기도 비싸고 그거 저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비행에 워낙 민감하니까 유지보수 어마무시하고 그 스텔스가 F-35가요. 1시간 비행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기름값 말고요. 유지보수비가 F-35가 한 15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지보수비가 어마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야. 좀 무식한 짐꾼과 같은 그런 전투기도 있어야 돼. F-16과 같은 거 있어야 돼. 근데 미국 봐봐. 지금 F-16 지금 거의 하도 오래돼 갖고 그거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는데 업그레이드 잔뜩 시켜놓고 나면 저거 F-35 가격 될 거야. 실제로 F-35 가격을 넘었어요. F-16이 우리 주력기가 업그레이드 다 하면 그러면 F-16의 대체 기종을 좀 더 고기능으로 약간 스텔스스럽게 하고 많이 싸게 하고 하면 저거 말이 돼. 그 아이디어를 가졌던 거예요.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차관점이 좋아요. KF가.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서 그럼 바로 KF 들어가냐? 아니야. 그런데 KF도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훈련기부터 먼저 해봐야 돼. 그리고 고등훈련기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돼. 맨 땅에. 고등훈련기는 오히려 KF-21은 우리가 직접 디자인해서 처음부터 우리 걸로 바로 그냥 백지에서부터 올라가지만 고등훈련기는 그럴 필요 없어. 록히드 마틴이랑 손잡고 해. 오히려 아래 거를 안전하게 갔어요. 제일 쉬운 걸. 그래서 T-50을 음속에 1.5배짜리랑 해서 록히드 마틴이랑 손을 잡고 했는데 이러니까 초음속인데다가 약간 비싸고 또 약간 제대로 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뭐 경공격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훈련기가 경공격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T-50이 FA-50이에요. 같아요. 플랫폼이. 그걸 플랫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기체 그 덩어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욕을 하죠. 뭐냐면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훈련기면 훈련기답게 싸든지 공격기면 공격기답게 좀 거시기 하든지. 근데 아주 머리를 잘 돌린 거예요. 어차피 다 초음속 전투기니까 경공격기라도 초음속이어야 돼. 그리고 초음속인데 어차피 초음속인데 좀 무기 좀 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미사일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제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우리가 다 개발해서 상당수 갖고 있거나 조만간 가지게 될 거니까 그냥 FA-50 경공격기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잔뜩 우리가 그냥 염가에 풀세트로 그냥 왕창 다 꼽아주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블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버전을 이제 그러니까 같은 기체 덩어리인데 버전을 자꾸 기능을 업해가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 훈련기는 훈련기대로 잘 팔리고 지금 저 훈련기 지금 미국에도 판다는 거 아니에요. 록히드 마틴이랑 같이 해서. 미국이 훈련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해갖고 다시 공모 붙어서 저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팔고 뭐 세계에서 이제 잘 팔아요. 또 저 경공격기도 여기저기서 막 주문 와요. FA-50도.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것도 아닌 거 저것도 아닌 잡탕 같은데 실제로는 정말 필요한 그런 거를 딱 겨냥을 한 거예요. 둘 다 그래요. 그래서 저 FA-50 경공격기 T-50 그러니까 고등훈련기 똑같은 건데 그걸로 오히려 록히드 마틴이랑 제일 쉬운 건데도 손잡고서 공동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탕을 둬서 그 경험으로 독자로 KF-21을 디자인해서 요번에 날아오르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내일 모레 사이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 아마 그거 뭐죠? 누리호죠. 누리호 2차 발사가 6월 15일 내일 모레죠. 그리고 나서 7월 달, 8월 달쯤에 이 KF-21 시험 비행이 있어요. 그럼 얘기가 확 달라지죠.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FA-50 그 경공격기 또 이게 동시에 저거기도 하죠. 저기 고등훈련기 T-50으로 저 무기 다 빼버리면 T-50이 됩니다. 지금 무기 장착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무기 장착 우리가 워낙이 그 기본적인 무기 장착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줄줄이 채워주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보면 이게 이제 KF-21인데 이게 지금 대박 칠조짐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F-16 우리도 F-16이 주렁주렁 무기 많이 다는 놈이에요. F-16이 지금 단종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자체가 워낙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텔스 기능이나 기타 기능을 덕지덕지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지금 가격이 풀 업그레이드 하면 가격이 F-35를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비행기를 그러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스텔스 기능이나 이런 건 좀 그 때때로 희생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면은 무기 다 떼버리고 스텔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많이 장착해야 된다면 스텔스를 희생하고 무기를 아래 잔뜩 끌어안고 뜰 수 있는 비행기. 그거를 찾거든요. 지금 미국도 지금 그걸 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록히드 마틴이랑 손잡고 미국에 팔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브랜드 바꿔서. 쉽게 개발 안 되니까 시간 걸리니까. 저것도 지금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 비행기가 저게 장난이 아닌 게 속도 낼 만큼 다 내요. 마하 2.5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미국 같으면 만약에 자기들 비행기가 아니면, 자기들 비행기에 자기들 레이더 체제에 자기들 미사일에 이렇게 수직으로 계열로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KF-21 같은 경우에 우리 비행기에 우리 운영 체제에 우리 레이더 심고 우리 지능 심고 우리 미사일을 심을 수 있는 거 계속 그걸 빌드업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밀리지가 않으면 결국은 미국이 인정해서 인터페이스가 돼버리죠. 호환이 돼버린다고요. 어느 선에서. 굉장히 전략적 관계가 깊기 때문에 미국하고. 연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최소한 어느 레벨에서 연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서로. 혹은 뭐 국내는 그래 한국 네 맘대로 하는데 수출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수출 쪽은 미국 쪽이랑 다 채워갖고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레벨의 그런 연동 내지 협업 혹은 파트너십이 가능하죠.
그런데 저런 게 하나 플랫폼이 있으니까 저기에 별걸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밀덕들 아까 그 KKMD 같은 분들 보면서 많이 배우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저게 그 비행기에 미사일 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환경에 그러니까 비행기란 게 하늘 높이려면 뭐 영하 50도 그 밑에 내려오면은 뭐 순식간에 뭐 40도, 50도, 60도 가잖아요. 40도, 50도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달리고 있는 속도는 뭐 음속의 2배, 3배 이 상태에서 그 뭐 거기에다가 폭우에 낄 수도 있고 눈이 맞아서 얼음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성해가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별 상태에서 밖에 달린 미사일 놨을 때 제가 가서 때려 박아서 맞출 수 있냐 이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는 그냥 계속 시험해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되는지 비행기에서 놀 수 있는지 테스트 해 주실래요? 라고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 그 미사일 다는데 네가 왜 오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저렇게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만약 7, 8월 달에 만약에 저거 시험 비행 성공하면 지인분들하고 맥주 한잔 먹으려고 합니다. 밀덕은 아니지만 우리 선배 세대를 본다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잘하면 미국의 F-16 교체 시장도 록히드 마틴이랑 손잡고서 브랜드 바꿔서 들어갈 수 있는데 미국향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이제 그 방위 산업의 특징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주 발사체 위성 탄도미사일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누리호 2호가 내일 모레 아마 전 성공하길 바라고요. 2차 발사. 그다음에 위성도 있고요. 탄도미사일도 있고 풀세트예요. 그리고 위성은 정찰 감시 통신. 이게 이제 SRC의 핵심이죠. 정찰 레코너런스, 감시가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두 개 순서를 바꿔서 SR 통신 커뮤니케이션 핵심이 되겠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는 위성부터 파괴하지 않으면 한반도를 못 때리죠. 그럼 위성 파괴하려고 뭐 쏘아 올리면 바로 알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한테 어떤 인디케이터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4ISR, 그러니까 C4라는 게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그러니까 명령 제어 통신 컴퓨터. 그래서 C가 4개고요. I가 Information, 정보, S가 아까 말씀드린 Surveillance, 감시. 감시는 어떤 특정 사이트, 특정 물건을 보고서 계속 그걸 주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Recognize, 정찰. 그래서 C4ISR이라 그러는데 이 미국에 의존을 하지 않는 C4ISR 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거죠. 지금은 저게 거의 안 돼 있는 건데. 위성서부터 센서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성이 통신의 핵심 축이고 맨 현장 가면 센서고 다 된다는 얘기죠. 기본은 연결하면 그 미국과 담싸 차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의 전면적 의존에서 의존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 목소리가 이제 건강하게 나와야지. 안 그래? 그래서 제가 이게 위기가 기회란 소리예요. 힘이 세지니까 이제 봐보면 우리 머리에 대고 총 쏘는 수 나와요. 저거. 지금 현무4까지 가 있을 거고요. 탄도미사일은 살벌하죠. 각종 미사일 저희가 무지하게 미사일 여러 종류 갖고 있어요. 일단 방공미사일 천궁 이게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갔죠. 이게 이제 그 레이더 돌아가야 되고 지휘 통제소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발사대 있어야 되고 세 개가 한 세트죠. 그 다음에 현무가 저게 탄도미사일인데 현무3가 순항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이라는 거는 이 하늘 높이 안 솟는 거죠. 땅바닥에 붙어서 계곡 안에 붙어서 이렇게 가는 게 순항이죠. 크루즈 미사일. 저 굉장히 많이 가는 순항 미사일이에요. 저 굉장히 길어요. 해성이 함대함 미사일이고요. 형국이 제블린보다 좀 좋다는 보병이 가지고 다니는 대전차 미사일이고요. 그 다음에 천무가 지금 발사대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300km짜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천무가. 저 발사대도 천무라고
얘기하고 저기서 발사되는 300km짜리 대공 미사일도 천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비공이 이번 엊그저께 아마 저기 연평도에서 좀 뭐 술 먹고 했나 뭐 뒤에서 한 발 쐈죠. 그냥 바다에다가 해병이 사고로 그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저 비공은 뭐 한 7cm 될 거예요. 2.7인치인가 되니까 70, 요 정도. 그래서 가느다란 연필같이 생긴 거예요. 길이 뭐 한 1m 좀 넘을래나? 값도 많이 안 비싸요. 한 발에 한 돈 1,000만 원 할래나? 저거 그냥 저거 어디에서 쓰냐면요. 저렇게 그 비공 발사 차량이 있어요. 저게 연평도 같은 해병대가 저걸로 다 해안포가 없어졌어요. 요새. 저 비공 발사 차량하고 그 다음에 공격형 헬기에 이만한 통 달아서 거기다 쫙 연필 꼽아놨어요. 저게 미사일이어 갖고요. 쟤들 왜 그 고속 상륙정 운영하잖아요. 저기 북한에서 서해 같은 데서 그럼 고속 상륙정 떠가지고 뭐 배 한 70척 몰고 그냥 공업부터 70척 몰고 쫙 벌떼같이 밀려온다. 저거 쏘면 다 깔아앉아요. 타겟이 다 달라. 70개가 하나하나가. 아무튼 별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중인 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저게 뭐 그러니까 극초음속이라는 건 일반 제트기는 도달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일반 제트 엔진은 보통 일반 제트 엔진을 달 경우에 그러니까 음속의 2~3배 정도가 한계치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마하 2.5 이런 게 한계치인 거예요. 속도가. 그 일반 제트 엔진은 앞에서 그 날개 프로파일이라 그러나 뭐 프로펠러라 그러나 걔가 돌아가지고 뒤로 공기를 압축시켜서 넣어주잖아요. 근데 저게 초음속으로 2, 3이 넘으면 그 압축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서 들어오는 게 워낙에 압력이 강하니까 이게 제대로 돌지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바람에 대고서 초속 마하 3면 초속 900m로 밀어버리는 건데 900m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게 그래서 일반 제트 엔진 갖고 안 되고 그 다음부터 뭐 한 단계 거쳐서 램젯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빨라지면 스크램젯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극초음속이 되면은 이게 말하자면 이게 마하 한 5 정도가 넘으면 극초음속이라고 한다 그러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다른 제트예요. 예를 들어서 램젯이나 스크램젯은 안에서 이런 게 안 돌아요. 그냥 속도에 의해서 흡입되는 공기에 의해 갖고 그 흡입이랄까 공기에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 밀려 들어오는 압력 자체가 이 효과, 그러니까 터빈이 돌면서 공기를 압축시켜주는 효과를 대체하는 모양이에요. 그건 뭐 우리 밀리터리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르다. 그냥 원리가 다른데 이거 상당히 깊게 개발돼 있어요. 우리 지금 이 극초음속 쪽이, 극초음속 미사일 쪽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배에서 배를 겨냥하고 쏘거나 비행기에서 쏘거나 잠수함에서 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항모나 이런 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지. 우리 잠수함 숨어 있다가 한 방 때리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에서 놓는 거는 다 엄청난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워낙 조건이 극악하니까 뭐 불과 몇 분 만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수직으로 위로 쫙 쳤다. 그러면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초에 500m씩 올라갔다. 그러면 10초면 5km고요. 100초면은 한 20초면 비행기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걸 거 아니에요. 120초 정도면. 그 20초 올라가면 지상하고 온도 차이가 뭐 한 3, 40도 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쫙 올라가면서 거기에 비구름도 뚫고 올라갔어. 그럼 거기에 먼지 저기 얼어붙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얼어붙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작동하겠냐 이거지. 놨을 때. 극악하다 그러더라고요. 환경이 극악하다. 그 미사일 쏘고 이러는 게 환경이 극악하다.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육군 가도 또 만만치 않죠. 육군도 우리 지금 자주 보는 전 세계 시장 휩쓸고 있고요. 이제 잘하면은 이제 그
K2 전차도 전 세계 시장을 좀 많이 휩쓸겠죠. 그리고 장갑차는 전 세계 시장 휩쓰는 게 신호탄이 이번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몇 조짜리 규모죠. 레드백. 예, 장갑차가 저게 싸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차에다가 깡통 씌워 놓은 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저게 첨단 장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 장갑차가. 저 가운데 위에 있는 거요. 그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참 스마트한 놈인데 저게 저기 뭐야 자주 대공포예요. 저 위에 레이더 돌아가고 그다음에 포 쏠 수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게 이제 옛날에 이제 발칸포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드론도 잡고 또 날아 들어오는 뭐 미사일도 잡고 저 자주 대공포 저런 것들이 저희가 가성비 그러니까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격이 싸요. 아까 저 탱크 같은 경우요. 독일제 레오파드보다 저희가 좋은 점이 많은데 레오파드에 뭐 한 반 가격이니까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래 홀딱 반하죠 상대방이. 그리고 납기도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중인 게 많아요. 이 포가요. 이제는 포가 아니라 이제 로켓 보조 추진탄. 저게 이제 155mm에다가 로켓 보조 추진탄 채우면 한 7, 80km 갈 거예요. 포탄 뒤에 로켓 장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탄 빵 쏘고 나면 하늘 날아가다가 뒤에서 로켓을 분사해서 더 높이 날아가서 더 멀리 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유도 기능도 넣으면은 이제 꼬리 날개 탁 튀어나와가지고 방향 틀면 이제 딱 그 탱크 꼭대기까지 딱 떨어지는 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활광 유도탄. 저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 활광 유도탄이 그거죠. 로켓 추진탄인데 한번 더 뿜어서 더 멀리 날아간 다음에 날개 펴가지고 원래는 한 40km밖에 못 가는 놈이 얘가 뭐 120km, 150km를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열화학포. 저건 전혀 다른 또 얘기인데 뭐냐면은 원래 그 레일건이라고 있었죠. 저도 그건 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자기장 속에다가 이제 그 금속을 넣으면 이제 그 자성을 받을 수 있는 금속을 넣으면 얘가 뿅 하고 튕겨나갈 거예요. 자성 받을 수 있나? 그거랑 상관없나? 아무튼 뿅 하고 튕겨나가요. 근데 저게 뭐 환상의 무기죠. 뭐 100km, 200km, 몇백 킬로 가니까. 근데 저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소모량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원전을 하나씩 끼고 있어야 돼요. 원전이 뭐 예를 들어서 드럼통만하게 나오지 않는 한, 뭐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거가 얘가 이제 레일을 위를 달려야 되는데 그 달리는 위에 레일이 너무 마모가 심한 거예요. AS가. 그래서 레일건은 지금 그 개발이 상당히 난항을 좀 겪고 있는데 전열화학포는 그거랑 좀 달라요. 얘는 전기를 쓰는데 언제만 전기를 쓰냐면 저도 좀 알았는데요. 같은 포탄이 날아갈 때 같은 작약이 터지더라도 한꺼번에 꽝 터지는 것보다 꽝 하고 터지는 게 훨씬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폭발이 계속 그냥 꽝꽝꽝꽝꽝꽝꽝 하고 터지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니스를 친다, 골프를 친다, 모든 운동을 할 때 허리를 집어넣어서 타점이라는 게 한 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물체를 잡은 다음에 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 속도도 빨라지고 멀리 가고 힘도 많이 실리고. 그러면 이 작약을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전기를 걸어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작약 알갱이의 폭발 순서를 조절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기 에너지가 꽤 들어가요. 근데 그때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레일건보다 훨씬 작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탄을 추진하는 에너지의 한 10%그 정도가 전기 에너지에서 오고 나머지 한 90%는 작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당히 깊게 지금 저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열화학포를 만약에 탱크에 달면 어떻게 되냐? 전열화학포를 탱크에 달면은 갑자기 포탄이 한 40km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콘크리트 벽 막 뚫고 들어가고. 전열화학포를 큰 포를 만들어서 그걸 만약에 155mm를 전열화학포로 만든다. 혹은 그거를 한 포에다 단다. 그러면 이게 막 150km, 200km 나가는 거예요, 포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요. 선도주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성비가 좋단 말이죠. 성능이 좋고 가격이 좋고. 참 그래서 좀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항모, 순양함, 구축함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SLBM에서 수중 발사 연속 성공했죠. SLBM 도산 안창호에서.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인 게 뭐 여러 가지 엔진, 포, 미사일, 감시 정찰, 통신 제어 이걸 줄줄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세트를 나름 다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미국 다음에 방위 산업 기지예요.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저희가 전자전이잖아요. 현대는 전자전 뭐 통신 제어 이런 데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센서. 예를 들어서 저 AESA 레이더, AESA 레이더 저게 아마 첨단인 것 같은데 저게 뭐 아무튼 뭐 첨단이라고만 그냥 알아두세요. 이제 모르는 놈이 좀 설명하면 설명은 되는데 저런 것들을 개발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고속 소형 원자로 이거는 저희 쪽은 국내에서는 납비스무스 저게 소디움 계열이 있고 그러니까 소금 계열이 있고 나트륨 계열이 있고 납비스무스 계열이 있는데 납비스무스 계열로 군에서는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술 난제가 납비스무스가 이 스텐이든 뭐 철이든 엄청나게 그 산화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관 코팅 문제가 있어요. 배관 코팅, 저 배관선에 대한 기술적 난제만 해결하면 저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사고가 생겨도 그냥 납덩어리로 변해버리니까 납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납이 방사능 차단의 최고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게 그 연료가 쓰기가 편해요. 플루토늄이 20% 나머지가 뭐 아무것도 우라늄 238 우라늄 238이라는 건 농축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235를 쓰니까 우라늄 238이 80%인가 뭐 그렇게 해서 믹스한 그런 걸 무슨 파우더 같은 건가 뭐 액체 같은 걸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SMR은 두 가지 모델 다 개발하고 있는데 민간 쪽은 아마 원자력 연구소하고 삼성중공업이 소디움 계열 그러니까 이 나트륨 계열을 개발하고 군은 납비스무스를 하는데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디움 쪽이 저 문제가 있거든요. 소디움 쪽은 그 나트륨은 물을 만나면 폭발해요. 나트륨이 폭약처럼 터져요. 그래가지고 얘가 새 나오게 되면 이게 수습이 안 돼요. 나트륨 쪽은. 새 나오면 폭발 사고 나고 그 다음에는 걔는 관에서 새 나온 건데 그 바깥은 증기잖아요. 이 관에서 돌면서 얘가 열매니까 열을 전달해주는 매체니까. 그럼 증기랑 만나서 폭발하고 뭐 난리가 나져가지고 저게 항상 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군은 이제 환경이 살벌하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래서 군에서 쓰는 거는 전부 가압경소로죠. 차라리 가압경소로를 쓰죠. 미국 쪽에서 쓰는 것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래서 아마 나트륨 쪽으로 안 가고 소디움이 영어명이고 나트륨이 독일어명인가 그래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 쪽은 납비스무스를 열매로 쓰는 그런 거를 가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드론 및 무인화 이거 한국 사람은 좀 잘하고 있죠. 그 지금 아래는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드론이죠.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뭘 의미하냐.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평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유리하다는 게 뭐 남의 전쟁터에서 돈 벌을 기회 생겨서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의미 자체가 가치지향, 가치 공유 공화국들로 이루어진 세계 시스템이라고요. 저 공화국들을 압박하는 깡패들을 제어하는 거, 순치하는 거. 이게 지금에 펼쳐지고 있는 신냉전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깡패들이 핵으로 잔뜩 무장을 해 있으니까 이거를 진영 대 진영 대결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마찰이 일어나는데 깡패들이 먹겠다고 덤비는
그 나라에서 자주국방으로 어느 정도 막으면서 모든 나라가 덤벼들어서 십시일반으로 도와버리면 깡패가 그다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각 나라의 자주국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경제, 소프트 파워, 무기, 그러니까 방산, 한미동맹으로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 기회를 맞이한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 정신이 너무 지쳐 있어요. 내일 이거 다시 말씀드릴까, 모레 말씀드릴까 하는데 우리 출산율 0.8대잖아요, 지금. 자살률 23명에서 25명꼴 나와요. 10만 명당.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근본 원인은 역사 해석이나 관점이나 가치관이 혼란돼 가지고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삶을 의미 없다, 가치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한국인들 마음속에. 자, 이런 마음을 한쪽에서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출산율 제일 낮고 전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로또를 맞은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이게 뿌리부터 썩어서 인류의 재앙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맞고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차라리 안 맞는 것만 못할 수 있어요. 이게 겁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기회, 너무 찬란한 기회가 막 오고 있어서 아니 어떻게 한국이 세계 2위의 방산 국가가 되냐고요. 세계 2위 됩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러시아 탈락, 중국 탈락. 자, 그럼 남는 건 어디요? 우리보다 앞에 있는 거는 독일하고 프랑스밖에 없어요. 독일 요번에 개기는 거 보고 아무도 안 믿어. 옆에 이웃 국가인 폴란드도 안 믿어. 그리고 독일은 자기 기반이 약해. 독일 탈락. 프랑스는 우리보다 제조업 기반 자체가 약해요, 사실은. 이게 첨단 전부 전자전 이런 건데 우리는 뭐 PCB 디자인하고 뭐 칩 만들고 칩 디자인하고 칩 찍어내고 이거 소프트웨어 심고 이거 도사잖아요. 지금은 다 전자전이에요. 아까 센서도 저 전자 덩어리죠. 저 센서가 전자 덩어리라고요. 전자적 회로를 가지고 뭔가 소자를 컨트롤해서 거기서 값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값을 해석을 하고. 센서라는 게 다 전자 덩어리죠. 어떤 소자의 전기적 특성, 전기적 펄스 특성을 가지는 소자, 특정 환경에서 그걸 써가지고 그걸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전자 회로를 붙이면 그게 소자가 저런 종류의 센서 소자가 되는 거거든요. 전부 전기전자죠. 경제 기반 강해, 과학기술 강해, 전기전자 강해, 소프트 파워 있어, 미국과 담고 맺어 있어, 국내적으로 내수시장, 즉 국내 군비 지출 강해, 이미 풀세트 다 갖고 있어, 우주서부터 개인화기까지. 그리고 이미 핵심 요소들, 심지어는 지금 아직은 안 돼 있지만 가장 예를 들어 힘든 요소 중에 하나인 뭐 전열 화학포, 가장 힘든 요소 중에 하나인 극초음속 미사일, 가장 힘든 요소 중에 하나인 납비스무스 고속 증식로, 핵 원자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 개발을 하고. 그런데다가 아주 쓸만한 비행기 몸체를 이번에 확보했다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아래급의 비행기 몸체는 FA-50, T-50으로 해서 이미 엄청 팔아치우고 있고. 그러니 이거는 이제는 예를 탱크 만들면 프랑스 탱크 못 만들어 앞으로. 지금도 못 만들지만. 이젠 탱크가 아니라 그 전자 덩어리인데, 센서 덩어리고. 여기는 한국 국방부, 한국 ADD를 중심으로 다 허브가 짜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대공 미사일 지금 뭐 가지고 만든다고 얘기 나오냐면 해국 미사일 가지고 만든다는 거거든요. 공대함 미사일, 비행기에서 배 보고 때려버리는 거. 저거 한 방 맞으면 저 항모 가는 거예요. 중국 항모 큰 거. 해국 미사일 갖고 만든다는 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육군에서 하는 거죠. 육군에서 이제 그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면, 그러니까 지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면 그거 가지고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로 해서 배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장난들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자,
그래서 걱정됩니다. 오히려 너무 큰 기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걱정이 되는 상태예요. 우리 정신이 떠나가지 못하면 로또 맞고 패가 망신하는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